안녕하세요. 국회는 지금 백일홍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4년 임기의 21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지만 밑바탕이 될 원구성 협상은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원구성 협상 외에도 여야는 21대 국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 위기 우려 속에 시작하는 21대 국회. 여야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새롭게 출발하는 국회에 주어진 첫 번째 과제가 될 텐데요. 국회는 지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주 국회는 지금에서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 여야의 경쟁적 법안 발의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경쟁적으로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먼저 21대 국회에 제출된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박의원실의 보좌진들은 지난달 28일 오전부터 4박 5일간 돌아가며 밤샘 대기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 관리로 삼는 게 골자라고 합니다. 지난 2014년 19대 국회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당시에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20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수정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해 폐기됐습니다. 1호 법안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큰 만큼 매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의원들의 신경전이 치열했는데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 발의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위기탈출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개별 의원들도 속속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 있는 만큼 각종 법안은 코로나 대응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통합당은 1일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을 1억 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여행, 예식, 돌잔치 등을 계약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환불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제1급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나 보증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유치원이나 학교가 휴교 조치될 때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부모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고 합니다. 고 구하라 씨의 경우처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10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 보험금을 타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이 법안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1호 법안의 상징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과도한 제출 경쟁보다는 내실 있는 법안의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이 법안 발의가 여야 협치를 통해 최종 통과돼서 의원들이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국회는 지금에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국회는 지금에서 살펴보는 두 번째 키워드는 윤미향 의원입니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후원하는 금액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회계 부정 등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윤 의원은 11일간의 잠행을 깨고 국회에서 40여 분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회기 중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부여받게 된 윤 의원은 후원금 부실 관리, 위안부 피해자 쉼터 고가 매입,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딸 유학 자금 출처 등의 의혹에 적극 반박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윤 의원은 수많은 논란 가운데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을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모금한 것에 대해서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의혹과 관련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부인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자신의 의원실로 첫 출근했습니다. 이에 동료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을 위한 공개 응원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SNS에 점심 식사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까, 힘내시라고 용기를 드렸고 말벗도 되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에서 적어도 의원 임기 시작 전에 기자회견을 한 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축혀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 의원 역시 사무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 없이 빠져나가더니 그날 밤 SNS에 장문의 해명글을 올렸는데요.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진영 지키기로 접근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해 막강한 힘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21대 국회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있는 만큼 이런 사태들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법을 통해 국민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법은 계속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될 수 있을지 국회는 지금에서 국민과 함께 지켜봅니다. 국회는 지금 이번 주 살펴볼 입법 예고는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으로 발의된 상장회사법 제정안입니다.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은 현재 주식회사에 관한 일반 법인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 편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상장회사는 물론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이 법령을 검토하고 준수해야 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권이 공개되어 있는 상장회사는 더더욱 그렇다고 하는데요. 필연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 이사 감사의 역할 강화나 주주권의 충분한 보장이 법률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사나 감사들이 회사의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게다가 재벌기업 위주로 경제성장 정책을 펴온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소수주주에 대한 권익 보장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습니다. 지난달 18일 민생당 의원이었던 최이배 의원이 상장회사 관련 법제의 개선 필요성과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20대 국회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법안으로 상장회사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특례 규정, 그리고 상법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 법령을 통합했습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주주 권익을 높이고 흩어져 있는 상장회사 관련 법규를 하나로 합쳐 수범자가 법령을 쉽게 검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재 법령은 어떤지, 발의된 법안은 어떻게 통합한 건지 법률적인 시선에서 풀어봅니다.
송파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행정자치부 외부 전문의원, 한국노총 시니어노조 고문 변호사, 수서 동작경찰서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준호 변호사와 함께 상장회사법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상법과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속칭 자본시장법에서 각각 규율하는 점이 달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법에 있어서는 주로 비상장 회사에 적용될 만한 요건들을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존 상법에서 보다 요건을 좀 더 강화하여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로 규율이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규율 자체를 명확하고 획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 자체에 있어서도 경영권을 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창업자가 창업을 하여 그 회사가 이제 주주를 모집해서 주주회사, 주식회사가 되면은 회사가 더 이상 개인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주주들과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경영을 했을 때 반드시 회사가 기존 대주주, 즉 기존의 창업자 가문이 운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회사가 경영이 부실해야 된다거나 또는 위법해진다는 보장도 없고, 대주주의 권한이 집중되면은 회사는 대주주 권한을 전행할 수가 있고, 그래서 따라서 소수주주를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상법상 정해진 요건보다 그 요건을 완화하여 집중투표제를 보장하는 등 각종 부분에 있어서 완화하여 소수주주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보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의결권보다 주주수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충분히 제한을 하고 있긴 한데 그 기존의 대주주나 오너 가문에 대한 이 제한의 정도를 더 크게, 더 확대해서 제한을 하고 가지고 있는 의결권, 원래 의결권보다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이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그 소수주주들이 좀 더, 소액주주들이 의견을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고, 또 대주주들의 경영권 및 경영권 승계 이런 부분을 제한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 공개라든지,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주주들의 전자우편 주소를 이제 쉽게 볼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전자우편 주소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은, 열람하게끔 하자는 것은 누군가 소액 주주들을 단합을 시킬 때 기본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보통 기존에는 연락을 못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연락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전자우편 주소를 줘가지고 누군가 나서서 이제 대주주에 대항해서 어떠한 소액 주주 운동을 했을 때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접근부터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풀어본 입법 예고였습니다. 이 법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적, 물적 노력은 결코 적지 않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모든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이 법안이 20대 국회 끝자락에 마지막 법안으로 발의됐는데요. 새로운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지만 이미 발의된 법안이니만큼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재논의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국회 개원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힘겨루기가 시작부터 절정에 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미래통합당은 단독 개원 시 추가 경정 예산안에 협조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국회법상 새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면 7일 이내에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단을 포함한 원구성을 완료하게 되는데요. 역대 국회 모두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협상이 길어지면서 지각 개원이 되풀이된 바 있습니다.
여야의 협치의 첫 시험대인 원구성 협상부터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365일 일하는 국회, 국난 극복에 앞장서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에서 바라본 21대 국회였습니다. 잠시 후 주간 이슈로 국회는 지금 인사드리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대로 6월 5일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연중 상시국회를 열어서 논의는 충분하게 하되 국민에게 필요한 법과 예산을 신속하게 그렇게 제공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더 부족한가? 대한민국 3대 선출 권력, 대통령, 국회, 지방 권력을 이미 싹쓸이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인가?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것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인 12대 국회까지였다. 결국 과거 독재 정권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이러다가 아예 국회를 없애자거나 하지 않을까 모를 일이다. 국회는 무슨 필요가 있겠나라는 얘기가 곧 나올 것 같다. 권력에 취한 정권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제가 지금 한 말이 아니고 2009년 12월 13일 당시 야당의 대변인이었던 노영민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한 발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6월 5일날 의장단을 선출하여야 한다는 그 규정을 내세워서 본회의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뭐 때문에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는 것인지 6월 5일날 자동적으로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짝수달에 열리기로 한 임시회도 별도의 소집 요구도 필요 없을 것이고 교섭단체 간의 합의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해석이라면 이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6월 5일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법이 정한 날짜에 21대 국회를 열겠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6월 5일에 국회 문이 활짝 열리면 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아무리 아우성 친다 하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은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달라졌듯이 21대 국회는 과거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청산하는 정치 대혁신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쟁 때문에 국회를 멈춰 세우고 법은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3차 추경을 우선 처리해서 일자리를 지키고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조건 없이 국회 개원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하기 경쟁, 정책 경쟁, 대안 경쟁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국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6월 5일날 제때 개원한 적은 제 기억에는 30년 내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지키려고 합니다만은 민주당이 자기들이 편한 것만 내세워서 법대로 맞추자, 개원은 법대로 지키자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가 없고 모처럼 분위기가 조성된 상생협치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생각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을 보면 청와대 해동이라든지 혹은 상생협치라는 말이 그냥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가는데 상생협치를 위해서 노력은 했다는 그런
증거를 남기기 위한 데 불과했던 것인가 이런 회의조차 갖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모자라서 망한 나라나 정권보다는 힘이 넘쳐서 망한 나라나 정권이 훨씬 많습니다. 힘이 넘치던 항우부터 시작해서 힘자랑과 오만으로 망한 정권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만약 6월 5일 날 미래통합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면 그 이후의 상임위 구성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민주당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제가 당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당 대표의 정략적인 그 판단을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친노 쪽의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뭐 정확한 건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신뢰를 가지고 상대방하고 같이 해야 되는 굉장히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굉장히 존중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88년 그 선거 때 저한테 패배한 걸 언론에서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속 좁은 친노 세력을 척결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보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정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제가 최근에 느껴지는 게 우리가 지금 한 번도 정부 재정이라는 것이 경제 정책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너무 국가 부채 일만 중심으로 사고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 부채에 대한 두려움만 있고 뭐 국가 부채 오면은 마치 나라가 금방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이제 특히 정부 재정 관련돼 있으니까 예산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 국회가 거기에 대한 역할을 갖다가 굉장히 충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난 4년 전에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여기 찾아오게 되니까 좀 기분이 좀 상당히 좀 이상한데 여간에 뭐 그것 떠나서 우리가 국회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돼가지고서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부의 노력에 저희도 적극 협력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좀 개원 문제인데 우리 이 대표께서 7선에 지금 의회에 가장 관록이 많으신 분이니까 과거의 경험을 보셔가지고 빨리 이 정상적인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협력을 해주십시오. 네. 지난번에도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문제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마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겪을 것 같고 다행히 그 위원장님께서도 이번 3차 추경은 그 일리가 있다고 하면은 잘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일 3차 추경이 이제 국회에 제출됩니다. 약 35조가 좀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저도 국회를 오래 하면서 3차 추경까지 상반기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외환위기 때나 이때는 금리가 높아가지고 국가 부채가 발생하면 이자 부담이 컸는데 요즘에는 금리가 많이 내려가서 그때 가끔 그 부담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제출되는데 빨리 심의를 해서 빨리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도 결국은 제 경험으로는
20대 국회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을 이제 21대 국회에서 보여줘야 서로 간의 정치가 신뢰를 받는 건데 마침 이번에 중요한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좀 이렇게 그 새로운 모습을 더군다나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기존과는 좀 많은 저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내대표가 아주 그 원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원내대표로 우리 총장님도 그렇고 뭐 다들 사선 넣어가지고 국회 운영에는 별로 그렇게 서툴 일이 없으니까 뭐 잘 운영하리라고 봐요. 이상으로 공개를 말씀드리고 이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으로 이제 협조했습니다. 이렇게 앉으세요.